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모험센터의 돈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 주식 공급을 마구 늘리는 중복 상장, 그리고 이제 자사주에 대한 그 미국과 한국의 그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굉장히 다르게끔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을 이제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일단 우리나라라고 하면 일단 재벌 그래서 재벌들이 후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어느덧 이제 지주회사 쪽으로 많이 가고 왔고, 남아 있는 게 일단은 좀 삼성이에요. 일단 삼성전자가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이제 못하는 게 좀 있습니다. 차라리 적당했으면 그냥 세금 내고 치웠을 텐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400조가 넘는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돼버려서 이거를 이제 좀 해체하자는 쪽도 있고,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자는 쪽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상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총선이 끝나고 첫 번째 그 정기국회에서 이제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물론 19대 20대도 있었는데 21대의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다시금 부활했던 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삼성 얘기하는데 웬 보험업법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요것 때문이죠. 삼성생명 때문에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바꾸는 것도 물론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동 청구가 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핵심은 왜 이게 삼성 해체법으로 불리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그 보험업법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보험회사가 어떤 다른 지분을 계열사에 대한 주식 투자 한도가 총 자산의 3%,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3% 이상을 보험회사면 계열사에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이제 그 3% 이상은 투자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뭘 개정하느냐? 근데 이 3%면 뭐의 3%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취득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다 비슷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주식이 쌌을 거 아닙니까? 거의 발행 그걸로 받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취득 원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게 8.5% 정도 됩니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이거를 이제 취득 원가가 5,400억 정도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액면가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가로 바꾼다.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부동산도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30억이 됐어요. 근데 그 세금을 10억이라는 취득 원가에 때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실제 시가에 때릴 것이냐. 지금은 당연히 후자인데, 당연히 그렇게 후자가 되는데, 지금 이것 보험에서도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을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자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5,444억인데 이게 이제 오늘 기준으로 10월 23일 날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34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3%는 깔끔하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단 3%면 얼마의 3%인가? 삼성생명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총 자산이 310조 원 정도 되니까 3%면 한 9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그 계열사가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중공, 신라호텔까지 이렇게 치면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다른 계열사의 지분이 한 5조 원 정도 돼요. 이것도 시가로 바꾸면. 그러면 그 3%만 되면 끽해봐야 한 4조에서 5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34조 7천억인데 한 4조? 물론 삼성카드 이런 다른 계열사를 싹 다 팔고 삼성전자만 딱 3% 구조를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버틴다 하더라도 20조 넘는 매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일단 35조쯤 보고 35조쯤 보고 9조 빼고 다 팔아가 되면 대충 얼마입니까? 한 24조 정도 되나? 26조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거를 7년 동안 다 팔아야 돼요. 해서 유예 기간도 있는데 그게 7년 동안 다 팔아야 돼. 삼성전자 지금 한 400조가 넘으니까 거기에 한 20 몇 조 정도면 이 작지 않은 비중인데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매물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그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이 코스피가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 당연히 이게 목적은 이 삼성이 갖고 있는 순환 출자를 끊어가지고 삼성생명을 통해 가지고 끊어버려가지고 뭔가 이제 좀 해보려는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인덱스 투자를 하던 아니면 실제 삼성전자를 갖고 있던 대형주기 때문에 이런저런 펀드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또 이 보호법이다 보니까 삼성생명 말씀드렸는데 밑에 삼성화재도 있어요. 얘도 1.5%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이제 0.7% 정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팔아야지 뭐. 다 팔아야 되니까 이제 매물이 엄청 쏟아지는 것인데 또 그냥 그거 뭐 누군가 사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군요.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9% 남기고 다 팔고 화재도 0.7% 팔면 이게 지금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8.5%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이거든요. 근데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 얘가 없어지면 1대 주주가 삼성물산이 돼요. 삼성물산이 5%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법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이 지금은 사실상 지주회사인데 1대 주주가 지금 지주회사가 돼버리거든요. 왜 돼버리느냐면 이게 모회사고 이게 자회사인데 삼성전자의 자산이 그러니까 자회사의 자산이 삼성물산의 50%를 넘어가면 지주회사로 강제전환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의 50%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주회사가 되면 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주회사가 되면요 지분을 30%는 가져야 돼요. 30%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끼끼바에 다 털면 한 9% 정도 있대요. 이것저것 다 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 그럼 한 21% 정도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 21%를 사야 됩니다. 21% 최소 21%. 그럼 삼성전자가 400조예요. 거기서 20%면은 단순 계산해도 80조가 필요한 겁니다. 80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80조를 구해야지. 어쩌겠어. 사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아야 될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때 산발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먹고 사는 건 이게 끝이다. 반도체로 끝이고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이오로직스고 그래서 바이오로직스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이제 결국에 여기다 힘을 싣는 거고 그럼 이건 안 팔겠지. 그럼 이제 삼성생명을 팔아요. 이것도 한 20%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2014년 때 이재용 그 당시 부회장이 워렌 버핏도 만나고 했었습니다. 버크셔에서가 보유회사잖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을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실제로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서 다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돼 팔지는 않았지만 팔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 오너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팔건 팔고 채워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이 정식 지주사가 되고 삼성생명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법이 원래 원했던 순환출자를 끊고 이 재벌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삼성전자 지분을 조금 그룹 내에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너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한 15% 정도에서 1.6% 정도 빠지는 최악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거는 도대체 뭘 위한 법인가? 그냥 시장에 삼성전자의 매물을 엄청나게 쏟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라는 또 대형주를 계속 매도세를 시달리게 하면 그냥 대형주 두 개가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삼성전자와 그리고 생명사 중에 가장 큰 삼성전자 생명이나 이게 다 이렇게 물량이 계속 나와야 되면 코스피가 가기가 어렵죠. 가기가 어렵. 생명까지 볼 것도 없고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했던 이제 야당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 저기 또 오너가들이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삼성이 그냥 기업 집단으로 변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오너의 지배력이 약해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 테러법을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은 팔긴 팔아야 되잖아요. 팔긴 팔아야 돼. 이거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이 8.5%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사서 즉시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험업법에는 아까 뭐라고요? 계열사에 3%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8.5%를 팔아버렸으니까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프리해지는 거죠. 그냥 3%가 아니고 0%가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다 판다 치면은 그럼 삼성전자는 물론 뭐 많은 돈을 주고 지분의 8.5%를 사야 되겠지만 즉시 소각해버리면 그만큼 주가가 또 남은 거에 주가가 오르니까 비슷할 것이다. 약간 이게 퇴로를 열어준 것이죠. 이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의외로 또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해보니까 답이 없었던 것이죠. 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이 얼마 전에 또 몇 개 통과된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거는 정리가 안 됐고요. 뭐 실손보험 청구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약간 디테일한 것들, 시행령 같은 게 됐고 아직 이거는 발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업법 개정도 논의 중이고 이 개정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우회로라고 해야 되나 퇴로를 만들어주는 아까 이 방법도 삼성생명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직매입해서 소각해버린 이 방법도 현재 발의 중입니다. 근데 보험업법 개정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건 뭐 굳이 통과시킬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정안은 통과가 됐는데 테러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삼성생명은 알아서 팔아야 되고 삼성전자가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바로 줄게요. 삼성생명 알아서 팔아야 되고 8.5% 중에서 뭐 3% 안 넘어가게 다른 것들을 시장에 뭐 팔든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또 생명을 팔아가지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제 30%까지 채우는 이런 개정안만 통과됐을 때 이 시나리오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회로 여기 시장에 팔지 말고 아예 바로 던져가지고 삼성전자 이걸 사자마자 소각을 하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별로 오너가의 지배력을 줄이지 못합니다. 오너가의 그러니까 둘 중에 그나마 나쁜 게 있다 하더라도 지배력이 한 15%에서 13.5% 정도. 그 난리를 친 거에 비해서 해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삼성한테는 이제 면죄부가 될 수도 있죠. 요렇게까지 다 했는데 정리 다 했잖아요. 삼성물산은 진짜 지주사가 되고 말 그대로 주 삼성이 되는 것이지. 뭐 그리고 나중에는 또 레미안 건설 사업부를 뜯어가지고 뭐 올리든지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리고 뭐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방법 최후의 방법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에서 휴대폰하고 반도체를 뜯어가지고 반도체 따로 성장을 해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이건 저는 경우의 수를 봐도 결국에는 이 법이 출발했던 오너가의 지배력을 줄이는 결론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해체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한 해체인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오히려 이러고 나면 삼성한테는 더 이상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태클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으니
요거는 뭐 어떻게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국회가 하는 거니까 국회가 하는 거니까 요건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든지. 보통 근데 19대도 그랬고요, 20대도 그랬고, 이거 답이 안 나왔으면 발의만 해놓고 논의하다가 또 끝나고 또 새로운 총선이 일어나면 또 임기 완료로 제껴졌다가 또 다음에 또 꺼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나온 지가 벌써 꽤 오래 되긴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 또 삼성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진짜 그 우리나라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징벌적인 과세가 좀 있는 나라죠.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사실 소득세를 다 내고 모은 재산으로 집을 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를 훨씬 뛰어넘는 그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것도 조금 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데가 상속세거든요. 이 상속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투자를 얘기하니까 대기업 재벌들한테 상속세를 좀 이제 뭐 심지어 뭐 50%는 기본이고 대주 주면 이제 할증에 65%까지 최대 때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재벌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6.5%도 아니고 65%를 내면 돈도 돈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뭐 사실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다 지분으로 갖고 있을 텐데 그 65%를 이제 팔아서 세금 내버리면 남의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우회로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찾아낸 우회로가 시장과 개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CD라고 볼 수 있습니다. CD래. CJ입니다. CD가 켜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없애지? 네. 여기 보면 놀라운 차트입니다. 놀라운 차트입니다. 뭐 요즘 이제 CJ가 참 막아 꼈죠. 하다못해 어느 배우의 이제 그 마약 스캔들이 터졌는데 그조차도 심지어 CJ가 영화를 찍어놨는데 재난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 자체가 재난이 돼버렸어요. 개봉을 못하게 생겼네. 뭐 물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또 CGV 같은데 영화표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OTT 시대에 가지 않는다. 뭐 매출이 줄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최근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CJ는요 지금 2015년 7월부터 지금 몇 년 거의 23년이니까 지금 8년째 빠지고 있습니다. 8년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주봉입니다. 주봉. 이걸 장기 투자했다면 이제 온 장기가 으스러졌을 텐데요. 근데 그러면 이 CJ는 무능하냐? 왜 이렇게 주가가 작살이 주가가 작살이 났다는 건 회사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는데, 오너들은 좋아합니다. 오너들은, 주식을 많이 가지는 게 목적이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할 돈만 늘어나서 세금 대상만 늘어나잖아요. 쌀 때 주고 싶은 거죠. 흔히 이제 테슬라 투자자들 테슬라 많이 빠지면 자식 계좌에 봐주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쌀 때 사가지고 이제 나중에 효과를 보기 위해. 오너들은 안 그렇겠습니다. 오너들은 더 하죠. 돈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CJ 같은 경우는 그 2014년경부터 이제 그 3대 이제 이제 경영권 승계, 세습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고, 일단은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2014년부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만 지났더니 이제 주가가 이지랄이 나는 겁니다. 왜? 이 회사의 오너는 주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다고 내려가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사회에서 그냥 배당을 안 해버리면 배당 보고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이것만 해도 하방 압력이 생기는 것이고, 일단 2014년에 그 CJ가 이제 경영권 승계가 되는데, 아마 이 사진은 뉴스에도 많이 그 장남이 이선호인데요. 그때 한번 이제 마약을 갖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좀 걸려가지고 본인이 이제 본의 아니게가 아니고 이제 본이었죠. 자기가 갖고 온 거니까. 어쨌든 그 약간 언론에 이렇게 갑자기 초점이 나갔지. 언론에 한번 나왔던 게 이제 이선우인데, 그리고 이제 또 딸도 있습니다. 이경후 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들어옵니까? 네, 돌아왔나요? 그게 2014년 12월에
그 CJ의 그 뭐 케이블 방송도 하고 뭐 이런 그 IT 분야가 있습니다. 그 뭐 그렇게 큰 지분은 뭐 FK 브로드밴드나 KT처럼 크진 않은데 케이블 방송에서 CJ 제 친구도 거기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카드로 빕스 가서 임직원 할인 30% 받으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초점이 그 부분이 있는 게 이제 CJ 시스템즈가 있고 뭐 재산 네트워크가 있고 막 있긴 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CJ를 알고 있지만 그래서 CJ 시스템즈의 지분을 이제 그 이재현 회장이 31%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6% 정도를 이선호한테 증여합니다. 그때는 이제 증여세를 내고 했죠. 이거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건 이제 최소한의 시드머니를 준 겁니다. 시드머니. 그래서 CJ 시스템즈가 있고, 근데 요즘 CJ 중에 제일 잘 나간 데가 어디예요? 제일 잘 나가는데. 여기 아니면 CJ는 요즘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올리브영 있죠. 올리브영. 그러면 CGV 요즘 누가 뭐 잘 안 되죠? 그냥 뭐 설탕? 뭐 여하튼 CJ 중에 요즘 오프라인 매장 중에 장사되는 데가 다이소하고 올리브영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트들은 막 작살이 나고 있고. 그러면 시스템즈하고 이제는 올리브영이 더 크기 전에 얘를 이제 좀 작을 때 지분을 많은 상태에서 넘겨줘가지고 올리브영을 나중에 IPO를 크게 해서 하면 가장 아름답겠죠. 그 생각을 이제 이재현 회장도 당연히 한 겁니다. 물론 뭐 올리브영 이 정도까지 잘 될 거라고는 뭐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기업의 역량을 이제 다 거의 쏟아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이 잘 되는 정도를 넘어서 승계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CJ는 올리브영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올리브영을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일단은 CJ 시스템즈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의 지분을 일단 이건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한 16% 주고 이 CJ 시스템즈하고 올리브영을 합병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그 상속의 최종 목적은 CJ이고 그리고 이걸 키워야 되는 게 올리브영이니까 서로 연결해서 아들내미한테 주는 거죠. 이 연결하는 네트워크 이게 그래서 CJ 시스템즈하고 올리브영을 합쳐가지고 네트워크 CJ 올리브 네트워크라는 게 맞아요. 이름도 몇 번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리브영하고 CJ 네트워크를 이제 붙었다 뗐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장남에게 올리브영의 지분을 좀 늘려가는 작전을 씁니다. 뭐 그 과정이 뭐 1차, 2차, 3차 막 있는데 그 설명드리려면 좀 머리 아프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붙였다 뗐다 하면서 그러면서 2019년에 이제 그 CJ 지분을 처음으로 이선호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있고 올리브영하고 CJ 네트워크하고 합쳐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케이블이나 이런 IT 분야가 있고 올리브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솔직히 돈이 안 되고 뭐 이런 IT를 CJ한테 줘버려요. CJ한테 주면 CJ는 받은 게 있으니까 이선호한테 CJ의 지분을 주는 거죠. 그때 2.8%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전환 우선주라는 게 그냥 우선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주를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개미들이 할 때 그 뭐를 하냐 우선주를 사면은 이제 보통주보다 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의결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디테일이 있어요. 우선주가 왜 쌉니까? 의결권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배당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이제 다음 순위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에서 배당을 일정 기간 이상 안 하면 그 우선주도 의결권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 우선주라고 하면 배당이나 아니면 저가에 좀 이제 그 의결권 매해. 그러니까 나는 뭐 주주총회 가가지고 뭐 투표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보통주보다 좀 저렴한 의결권만큼 저렴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우선주를 샀는데
배당이 뭐 예를 들어 5년, 7년 정도 없어버리면 그 일정 기간 없어버리면 여기 그러면 우선주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결권이 부활해요. 그래서 CJ는 옛날에도 이 방법을 씁니다. 지금 이재현 회장이 CJ 지분을 늘릴 때 처음에는 이 지분을 받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CJ한테 주고 CJ한테 자기한테 받잖아요. 근데 CJ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전환 우선주로 줘요. 전환 우선주. 그러면 일단 당시의 주가보다 싸니까 세금 문제도 더 유리하고, 그리고 뭐 또 당장의 의결권이 없으니까 이제 의사의 반대나 뭐 이런 것도 좀 상대적으로 덜한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이후로 의결을 안 합니다. 아니 배당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살아날 때쯤 되니까 전환 우선주의 가격이 보통주의 가격이 따라 붙어요. 뭐 곧 의결권을 가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기 네트워크에서 IT 부분을 주고 우선주를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선호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입니다. CJ 우선주를 받든지 아니면 올리브영을 IPO를 해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IPO를 해가지고 빵 터뜨리든지. 지금 올리브영 지분은 꽤 확보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에 따라서는 뭐 한 4조 정도 받을 수. 원래는 먼저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증시가 워낙 안 좋아서 일단 미뤘는데, 미루는 이후로 장사가 더 잘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뭐 잘 되면 한 4조 정도 된다 뭐 이런 거 했는데 4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확보할 여기서 이거는 상속이 아니잖아요. 이미 상속 받은 게 터진 거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CJ의 지분을 전환주를 살 수 있겠죠. 전환 우선주를 살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되면 또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아예 그냥 얘가 IPO가 안 되면 전환 우선주를 계속 사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IPO를 터뜨려가지고 요거에 큰 돈 벌면 요거 가지고 해결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CJ의 주가가 싼 게 이재현 회장이나 이선호한테는 유리하겠죠. 아니 뭐 100억을 상속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200억을 상속하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금액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주가지만 오너들한테는 세금 가액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속 이슈가 있는 종목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상속 이슈가 본격화되니까 주가가 8년 동안 하락하는 거 보세요. 8년 동안 하락. 그러니까 올리브영은 이제 지금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엄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불법이 없다면 하지 말라고는 못해요. 근데 이 모든 근본 원인이 최대 65%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 같은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뭘 못하게 때려잡으면 또 우회로를 팔 테니까 상속세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속세를 소득세의 좀 높은 구간 정도로 한 25%에서 27% 정도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부자 감세다라고 하는데, 부자 감세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과세를 좀 세게 하면 부자들은 바보가 아닌데 그걸 내겠습니까? 어떻게든 길을 찾죠. 근데 그 길을 찾는 과정이 전부 다 사회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은 상속세도 별로 못 걷었고 지금 CJ 이거 하는 동안에 상속세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올리브영 갖고 있는 지분 팔아가지고 현금 한 1,000억인가 확보한 걸로 아까 제일 처음에 CJ 네트워크 한 거를 나눠서 내고 있거든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라는 게 65% 다 내는 정신 나간 사람 없어요. 낼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 사회는 세금도 못 걷고 개인 투자자들 피해 전반적으로, 이건 투자자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뭐 최근에 그
그 의대 증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상속 증여세 세율을 낮춰주고 의대 정원을 늘면 의사들도 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찌됐든 의사들은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럼 세금을 결과적으로 줄여준다면 의사가 늘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저항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이제 골 때립니다, 정말로. 일단은 명목적으로 봐도 이제 가장 세고요. 일단 50%고, 일단 최고가 50%고 플러스가 뭐 일반인은 표현 안 되겠지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대주주가 되면 최대 65까지 가는 건데, 일본도 비슷하다고 하지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가업 승계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대주주라는 건 이제 기업의 오너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을 예를 들어서 한 5년에서 7년 그 이상 상속받을 당시에 고용 70%를 유지하면 거의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낼 것 같으면은 세율 이걸 다 내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 거를 이어가지고 네가 경영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세금을 내고 고용을 유지할 것 같으면 유지하는 기간만큼 빼줘가지고 한 10년쯤 되면 사실상 내는 게 없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아빠 이거 물려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해도 세금은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데 빼주는 것도 없어요. 미국도 상속세 있죠. 예전에 없었다가 위헌 나와가지고 다시 생겼는데, 그 미국도 상속세가 있지만 공제가 한 170억인가 됩니다. 우리는 뭐 기본 공제 한 6억 아닌가요? 뭐 몇 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서울에 20년 전 아파트 하나만 물려받아도 뭐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방 하나만 빼가지고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제도 원래 없는 데다가 그 공제 규모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현실화시키자, 세율을 낮추자, 아니 공제의 범위를 넓히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또 부자 감세라고 무조건 반대하니까, 부자의 증세를 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좋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런 적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게 그런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대기업군을 이제 괴롭히기 위한 거고, 대기업군들도 돈 받으니까 똑똑한 사람들 붙여가지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자본시장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 원하는 바를 해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도 모르고 뭐 CJ를 보유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인덱스 펀드처럼 어찌됐든 CJ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장기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과세인가? 그래서 이거 약간 현실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겠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좌파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도 옛날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빨갱이였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 뭐 독재 이런 거는 절대 안 되지만 보수가 좀 많은 부분이 많더라. 아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또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인인데 요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거겠습니까? 주식 양도세입니다. 양도세인데 이건 뭐 지난 대선에서도 이게 딱 이게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식 양도세 폐지를 이제 선언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자 감세를 반대하겠다. 라는 건데, 일단 대통령은 윤석열이 됐고요. 공약이었는데 아직까지 주식 양도세가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이 10억 이상인데 이게 뭐 그냥 친척 가족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때쯤 되면 지금 8월에 나온 뉴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양도세 납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또 8월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11월이 다 됐으니까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말만 되면 이 10억 안 넘기려고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살지언정. 그러니까 그 갖고 있으면 뭐 20몇 프로 세금 받는데 갖고 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10억 밑으로 팔죠. 근데 뭐 이렇게 해봐야 몇 천만 원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뭐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안 팔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연말 되면 빠졌다가 12월 중순부터 다시 올라가는 이 연례 행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데 그 세금을 피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개미들만 이제 그 매도 물량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폐지를 아직 안 하시나? 물론 그때는 이제 일가 친척이 다 하니까 이때쯤 되면 온천이 저 혹시 나 모르게 무슨 뭐 갖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온 친척을 뒤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려고 하다가 일단 그건 막았습니다만은 폐지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양도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주식 거래세를 폐지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주식 거래세는 조금씩 빠지고는 있죠. 근데 저는 낮추는 건 동의해요. 낮추는 건 동의인데 아예 없애는 건 조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외국인들 그 파생 시장의 놀이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세까지 없어버리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저는 한 지금 원래 0.3%였잖아요. 그걸 한 0.15, 0.1 정도까지는 낮추되 아예 없애지 마라. 아예 없애버리면 정말 이제 작은 차익 거래나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들어올만 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탄력적으로 0.1하고 0.15 사이를 좀 유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양도세는 폐지해야죠. 내는 사람도 없고 피해보는 사람만 있으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얘네들 어차피 세금 실어서라도 기업하고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얘네들 다시 살 때 같이 사기 전에 사면 되지, 이런 식의 외국인들의 전략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손들이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지금 뭐하러 굳이 뭐 앞으로 물량 많이 나올 건데. 지금이 딱 그렇죠. 지금 시장 엄청 밀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싼데 들어올 만도 한데 왜 이렇게 매수세가 없지? 아니 지금 사면 뭐 이거 잘못하면 이거 연말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세들은 약하게 하고 시장 금리 올라가고 하면 또 매도세에서, 그래서 지금이 시장이 투매까지는 아닌데 그냥 매도 물량이 나오면 매수가 없어가지고 툭툭 부러지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다시 올라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못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반대 매매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무의미한 고통을 시장에서 이제 겪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런 제도들은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주식 배당을 거의 의무화해야 된다. 신규 주식 배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사주는 바로 소각을 의무화시켜라. 소각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자사주에 대해서 신규 발행 할당을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법 금지, 자사주 마법 금지. 그리고 거래세 조금 더 인하하고, 그리고 양도세는 폐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5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실 5천만 원 이상 버는 큰 손들이 나가버리면 한국 주식은 매력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화된 시장이잖아요. 그럼 한국에 있으면 그만큼 세금적인 혜택을 줘서라도 한국 시장에 좀 붙들어 놔야 주식을 사겠다는 수요를 유지할 텐데, 뭐 미국하고 똑같이 양도세 때려버리면, 물론 공제는 조금 더 해주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하러 국내 주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도 뭐 양도세가 진짜 미국하고 세율이 같아져 버리면 이제 고민을 해야, 이제 미국의 비중을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한 5가지 정도 됐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러오는 구조적 요인들이다. 근데 이것들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국민성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쭉 드렸잖아요. 솔루션이 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은 여기 뭐 세금 빠졌네. 상속세 현실화. 요거까지 되면 한국 시장도 이제 적어도 프리미엄은 아니더라도 디스카운트 받는 건 좀 줄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적자를 보던 기업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 아주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면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고수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거버넌스 문제가 조금 지저분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체급에 맞게 한국의 위상에 맞게 선진화된다면 지금까지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쉽게 말해서 재개발이 되는 거죠. 80년도에 지었던 빌라가 이제 신축 아파트로 올라가게 되면 더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이다. 뭐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처음으로 흑자 냈을 때도 차 팔아서 돈 번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코스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꽤 좋은 시장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꼬를 짚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주식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이제 정치권의 관심도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또 개선을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뉴스가 나온다면 이건 한국 시장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제 될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몇 개 정도는 이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물적 분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좋은 소식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다행스럽게 지금 보고 계실 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월요일 24일 날 밤 시간인데 일단 에크먼이 이걸 팔면서 채권 숏을 청산하면서 일단은 간만에 미국 시장이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고생이 조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 빠른 뉴스 제가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고 올라가는 게 텀이 있다 보니까 좀 뉴스가 좀 늦게 전달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고 좀 바로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 채널 영상에는 늘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셔가지고 질문도 하셔도 되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